한국 빠지세요. 미국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선포한 미국. 황금 함대를 외치며 태평양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조선소는 녹슬었고 연간 생산량은 고작 한두 척. 중국이 20척 이상의 전함을 찍어내는 동안 미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미 국방부는 긴급히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를 뒤진 조사단의 결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다다랐죠. 지금 미국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대한민국 한화 오션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이 고개를 숙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국 앞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함대가 부족했거든요. 최강의 군을 자부하는 나라가 배를 제때 못 만들어서 태평양 주도권이 흔들릴 지경이었어요. 조선소는 노후했고 인력은 빠져나갔고 신규 건조 일정은 몇 년씩 밀려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사이에 함정을 찍어내고 있었죠. 연간 건조량이 미국의 2배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막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이에요. 20년 넘게 국방조선 예산 집행을 감사해왔죠. 숫자가 맞는지, 현장이 도는지,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웬만한 발표는 수사로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터진 발표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중국을 막겠다면서 한국을 부르다니요. 저는 그 순간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황금 함대, 트럼프 대통령이 붙인 이름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 상대로 직접 거론하는 전력 증강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처음에는 가볍게 틀었어요. 대통령의 수사가 현장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집행률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요란하고 예산은 묶이고 현장은 멈추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하나 50억 달러 투자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해당 구간을 캡처했어요. 중국을 상대하겠다는 선언에 한국 기업이 들어오는 구조가 이상했거든요. 규모가 맞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과 맞서려면 함정이 필요했어요.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이걸 찍어낼 조선소가 부족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미국 조선소들은 수리와 정비에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신규 건조는 일정이 밀리고 인력은 부족하고 시설은 노후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을 한국이 채운다고요. 저는 첫 번째 의문을 적었습니다. 역부족 아닌가? 발표 직후부터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황금함대라는 명칭이 반복 인용되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이라는 문구가 헤드라인에 올랐죠. 한화투자 규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모았어요. 발표문 원문과 대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와 사실을 구분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사들이 하나같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핵심 검증 없이 발표문을 그대로 옮기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불쾌했어요. 이틀 뒤에 호위함급 협력 언급이 추가로 터졌습니다. 해군의 새 호위함급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실무 이슈였습니다. 발표장의 수사가 아니라 조달라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장이었죠. 저는 감사 체크리스트를 생성했어요. 발언이 예산으로 연결되는지, 예산이 현장으로 내려가는지, 현장이 실제로 도는지 이 세 단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황금 함대가 종이인지 진짜인지 그걸 판단하려면 증빙이 필요했어요. 그때 에밀리 크로스가 움직였습니다. 예산 조정 책임자였어요. 저보다 먼저 발표문을 분석하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협력을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외국 기업 의존도, 기술 이전 우려, 국내 산업 보호, 이런 키워드가 그녀의 문서에 박혀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전한 문장만 남겨야 한다. 저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빙 우선 원칙을 내세웠어요. 리스크든 기회든 숫자로 판단하자는 거였죠. 에밀리는 제 제안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감사 라인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문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현장이 아니라 보고서 문구를 먼저 통제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증빙 없이 결론 내리면 감사해서 걸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증빙이 위험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위험한지 아닌지도 증빙으로 판단해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일하기보다는 일단 넘어가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영상의 핵심 화면을 캡처해서 내부 회람에 첨부했습니다. 황금 함대, 필라델피아 재개장, 한화투자. 이 세 문구가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보이는 증거였죠. 발표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상 캡처가 붙어야 사건이 공식 트랙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캡처를 보고서 첫 페이지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을 막겠다는 선언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이게 합리적인가? 질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예산 조정 라인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제가 올린 회람이 돌자마자 문의가 들어왔어요. 감사 착수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착수한다고 답했어요. 발표가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에밀리 라인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외국 협력 이슈는 민감하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저장해 두었어요. 리처드, 이거 정치적으로 터질 수 있어요. 에밀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숫자만 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숫자가 정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숫자를 정확히 봐야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호위함급 협력 언급이 실무 리스크로 격상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발표장의 수사가 조달 문서로 내려오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확장했어요. 발언 검증, 예산 연결, 현장 가동. 이 세 단계의 호위함급 협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실제로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떤 조건인지, 조건이 예산에 반영되는지. 질문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규모의 문제였어요.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 수준의 조선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민간 선박을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그쪽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군함은 다른 영역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규격과 절차를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미국 군함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의문을 보고서 첫 질문으로 박았습니다. 중국을 막는 판에서 왜 하필 한국인가? 이게 제 보고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발표문이 예산으로 연결되는지, 예산이 현장으로 내려가는지, 현장이 실제로 가동되는지, 이 세 단계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문서가 그 질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박하는지. 저는 그걸 확인하려 했어요. 에밀리는 계속 안전한 문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증빙을 요구했어요. 두 방향이 충돌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몰랐어요. 문서가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요. 진짜 답은 문서 밖에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에. 저는 아직 그걸 알지 못했어요. 중국을 막기에 한국은 역부족인가? 저는 그 질문을 문서로 옮겼습니다. 감사 보고서 초안의 첫 줄에 박아 넣었어요. 발표문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제도가 따라붙지 않으면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NDAA 최종안을 펼쳤어요. 국방수건법이었죠. 예산과 조달의 뼈대가 되는 문서였습니다. 황금 함대가 진짜라면 여기에 근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한국 우선 문구가 없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동맹국 협력에 관한 조항은 있었습니다. 조선 분야 국제협력을 언급하는 문장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을 명시적으로 우선시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장에서 하나를 거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과 한국 투자를 한 호흡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정작 법안에는 그 연결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왼쪽에는 발표문에 강한 수사를 적었습니다. 오른쪽에는 NDAA의 공백을 적었어요. 두 칸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에밀리 크로스가 그 간극을 먼저 잡았더군요.
그녀의 문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 비교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론을 먼저 적어 놓았어요. 우선권 문구가 없으면 한국 협력은 옵션이다. 강제가 아니다. 선택이다. 언제든 뺄 수 있다.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저는 그 명쾌함이 불편했어요. 문구가 없으면 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도는 문구로 움직입니다. 문구가 없으면 책임도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발표는 뭐였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발표는 발표고 법은 법이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필요하지만 책임은 피하려는 구조가 아닐까. 발표장에서는 한국을 부르면서 법안에서는 한국을 빼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이득은 취하고 제도적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가설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에밀리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리처드, 그건 추측이에요. 증빙이 없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서 찾으려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산 조정 라인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에밀리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260억 달러라는 숫자를 앞세웠습니다. 조선 예산의 총규모였죠. 이 돈의 집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었어요. 외국 기업에 의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에밀리는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안전한 문장만 남겨야 한다는 그녀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장은 쓰지 않는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반박 메모를 남겼어요. 문서로 안전해도 현장이 멈추면 실패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에밀리가 그 메모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문구를 통제하려 했어요. 저는 계속 현장을 보려 했죠. 두 방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산 조정 라인에서 새로운 논리가 나왔습니다. 국내 우선이었어요. 미국 조선소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 협력은 그 다음이라는 거였죠. 순서의 문제로 프레이밍을 바꾼 거예요. 저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가동률이 문제였어요. 미국 조선소가 언제 살아나는지, 그 사이에 중국은 얼마나 앞서가는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발언 검증, 예산 연결, 현장 가동.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발언은 있었고, 예산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막혀 있었어요. 현장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정말로 재개장할 수 있는지, 재개장한다면 언제 가동되는지, 가동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 자료가 부족했어요. 저는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개장을 선언했는데 현장 점검 기록이 없었거든요. 발표는 요란했지만 실무 문서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공백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선언과 현장 사이에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결론은 조작된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에밀리가 제 보고서 초안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너무 강한 표현 아닌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장 없이 결론 내리면 조작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리처드, 현장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문서로 충분하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문서가 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NDAA 문구 부재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에밀리는 그걸 근거로 보고서 결론을 제안하려 했어요. 한국 협력은 제도적 근거가 약하다. 우선권 문구가 없다. 따라서 옵션으로만 취급해야 한다. 그녀의 논리는 일관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관성이 답답했어요. 문구가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도는 문구로 움직입니다.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장은 가동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현장에 내려가야죠.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예상 감사관이 조선소에 왜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숫자가 현장에서 나오니까요. 에밀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묵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문서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화려했지만 제도는 비어 있었어요. 제도는 안전했지만 현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거나 뭔가 모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는 거라면 확인하면 됐습니다. 현장에 가면 됐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결론 내리지 않겠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직접 가겠다. 현장 점검 기록이 없다면 내가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에밀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문구가 전부라면 현장은 왜 존재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들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NDAA 한 줄이 전부인가? 저는 그 질문을 보고서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곳은 알았습니다. 문서 밖이었어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저는 출장 일정을 잡기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워싱턴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비행이 제 기준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NDAA 문구가 없다는 게 정말 결론인가? 에밀리의 논리가 맞다면 한국 협력은 옵션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 뺄 수 있는 카드였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문서가 전부라면 현장은 왜 존재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품고 착륙했어요. 마커스 딜런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군 실무관이었어요. 조선소 점검 일정을 잡아준 사람이었죠. 그는 저보다 10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헤일 감사관님이시죠?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커스 딜런입니다. 오늘 동선 안내 맡았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는 악수였어요. 현장팀은 준비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질 안전 총괄 토머스 리드가 대기 중입니다. 점검표도 준비해뒀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점검표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했어요. 점검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항목별로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현장에는 현장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문서가 문구로 움직인다면 현장은 점검표로 움직였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크레인 몇 대는 멈춰 있었어요. 가동 중인 라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저는 첫인상을 메모했어요. 재개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풍경이었습니다. 토머스 리드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클립보드에 점검표가 끼워져 있었어요. 헤일 감사관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토머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어요.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토머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오셨어요. 문서만 보시면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토머스가 점검표를 보여줬습니다. 항목이 수십 개였어요. 설비 상태, 안전 장비, 인력 배치, 공정 흐름, 자재 수급. 각 항목마다 확인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이 서명이 떨어져야 가동 가능 판정이 났어요. 저는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점검표 서명이 곧 결정권이었어요. 이 서명이 없으면 가동이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머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품질 안전 총괄이 서명해야 라인이 돌아갑니다. 제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현장의 결정권은 문서가 아니라 점검표에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토머스가 앞장섰고 마커스와 저는 뒤를 따랐어요. 첫 번째 구역은 선체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쌓여 있었어요. 용접 장비가 늘어서 있었고 작업자 몇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가 점검표의 첫 항목을 체크했어요.
선체 조립 설비, 정상 가동 가능.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구역은 도장 라인이었습니다. 배의 외부를 칠하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낡아 있었어요. 토머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기 시스템 교체 필요. 현재 상태로는 안전 기준 미달. 그가 점검표에 적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재개장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조건들의 합의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의장 라인이었어요. 배의 내부를 설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작업자가 절반밖에 없었어요. 인력 충원 필요. 현재 인원으로는 공정 일정 맞추기 어려움. 토머스가 적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인력은 언제 채울 수 있습니까? 토머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미국 조선업이 오래 침체됐거든요. 기술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빠졌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재개장의 병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이 계속되었습니다. 토머스는 항목마다 꼼꼼히 확인했어요. 어떤 항목은 통과했고 어떤 항목은 미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대통령의 발표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점검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배는 못 만든다. 문서가 아니라 현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역에서 토머스가 멈췄습니다. 드라이독이었어요. 배를 물에서 꺼내 수리하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드라이독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머스가 점검표를 들여다봤어요. 구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펌프 시스템이 노후했어요. 교체하면 가동 가능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교체 기간은요? 토머스가 잠시 생각했어요. 3개월 정도. 자재만 제때 들어오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3개월. 그 시간이 있으면 이 조선소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점검이 끝났습니다. 토머스가 점검표를 정리했어요. 통과 항목과 미달 항목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검표를 달라고 했어요. 토머스가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게 현장의 답입니다. 토머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문서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토머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싱턴에서는 재개장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려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채워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마커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헤일 감사관님, 이 점검표가 보고서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점검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항목별로 분석했어요. 통과 항목은 60% 정도였습니다. 미달 항목은 40%. 하지만 미달 항목 대부분은 교체나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됐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조건이었어요.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을 막는 판은 결국 체크리스트로만 움직인다. NDAA 문구가 있든 없든 이 점검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배는 못 만든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에밀리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구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가동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현장이 가능해져도 워싱턴이 허락할까? 에밀리는 여전히 안전한 문장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점검표가 통과되어도 그녀가 보고서 결론을 막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준비해야 했어요. 마커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헤일 감사관님, 현장 기록 패키지 정리했습니다.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할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마커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워싱턴에서는 이 기록을 안 좋아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장은 회의실에서 싸워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겨도 회의실에서 지면 끝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점검표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장은 확인했다. 가동 조건은 파악했다. 이제 남은 건 회의실이었어요. 에밀리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검표 하나로 그녀의 문구 논리를 꺾을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오자마자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크로스가 보낸 거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추가 검토 요청.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본문은 짧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관련 보고서 결론은 추가 검토 전까지 보류한다. 예산 조정 라인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장에서 점검표를 들고 왔는데 결론을 보류한다고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받았어요. 보류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예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현장 점검 다녀왔습니다. 점검표도 확보했어요. 뭘 더 검토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리처드, 점검표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도적 근거요? NDAA 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네. 우선권 문구가 없으면 한국 협력은 옵션입니다. 옵션에 예산을 묶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장은 가동 가능합니다.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그게 점검표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끊었어요. 점검표는 현장 자료일 뿐이에요. 정책 결정은 문서로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류 공문이 내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직접 회람시킨 거였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 관련 결론 보류. 추가 검토 필요. 외국 협력 리스크 평가 미완료. 문장마다 방어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에밀리는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악의가 아니었어요. 책임 회피였습니다. 260억 달러. 조선 예산의 총규모였습니다. 이 돈을 집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에밀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 의존하다가 차질이 생기면 의회에서 추궁당할 거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거였어요. 자리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험을 피하려는 거였어요. 안전한 문장만 남기겠다는 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문서로 안전해도 현장이 멈추면 실패였거든요.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내부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함정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문구를 다시 썼습니다. 가동 기준으로 바꿨어요. 한국 협력은 동맹 미담이 아니라 가동률 계약이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은 선언이 아니라 조건 충족의 문제다. 점검표가 통과되면 가동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미사 여구를 빼고 사실만 남겼어요. 에밀리 라인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 초안이 검열에 걸린 거였어요. 가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산 조정 라인에서 승인하지 않은 프레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커스 딜런이 연락해왔습니다. 현장 기록 패키지를 정리해서 보내왔어요. 점검표 사본, 사진 자료, 인력 현황, 설비 상태 보고서, 문서 패키지가 두툼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회의실을 압박할 수 있을까? 마커스, 이 자료 공식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커스가 잠시 침묵했어요. 감사관님 이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관님, 솔직히 걱정됩니다. 에밀리 크로스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현장 기록 패키지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 점검 결과 보고,
제목은 그렇게 붙였어요. 본문에는 점검표 분석 결과를 넣었습니다. 통과 항목 60%, 미달 항목 40%. 미달 항목은 교체와 충원으로 해결 가능. 예상 소요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저는 객관적으로 썼어요. 감정을 빼고 숫자만 남겼습니다. 에밀리가 반격해왔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였어요. 그녀는 제 보고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장 점검표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점검표가 근거가 안 되면 뭐가 근거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제도적 문서입니다. NDAA, 예산안, 조달 지침, 이런 것들이 근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도 문서에 현장 가동률이 있습니까? 인력 현황이 있습니까? 설비 상태가 있습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에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실무 영역이에요. 정책 결정과는 다릅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실무가 안 되면 정책도 종이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토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현장 증빙을 가져왔는데 왜 결론이 안 나는가? 에밀리의 방어선이 너무 견고했어요. 그녀는 문서 프레임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왜 저렇게 버티는가? 악의인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보신이었어요. 책임을 피하려는 거였습니다. 260억 달러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한국 협력을 승인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저는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에밀리를 악당으로 몰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방식에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책임이 두려워서 결정을 미루면 결국 더 큰 책임이 돌아왔거든요.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열세는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와 정면 충돌하는 건 효과가 없었어요. 그녀는 문서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문서로 공격해야 했어요. 현장 기록을 문서 형식으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점검표를 공식 증빙으로 격상시켜야 했어요. 마커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점검표를 공식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커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품질 안전 총괄 서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토머스 리드가 서명하면 공식 기록이 됩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커스가 대답했습니다.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미달 항목을 보완하고 다시 점검해서 통과되면 서명이 나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점검 일정 잡아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재점검 일정을 통보하는 내용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점검 예정. 품질 안전 총괄 서명 확보 후 결론 도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에밀리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짧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에밀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점검에서도 걸림돌을 만들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현장 판정이 나오면 문서 논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명 하나가 회의실의 말싸움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을 받으러 다시 필라델피아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승리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굴복도 아니었어요. 문장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에밀리의 보류 문장이 삭제되고 가동 가능이라는 문장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문장 싸움이었어요. 현장 판정으로 문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다음 싸움은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질 거였습니다. 재점검이 끝나고 서명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짐을 쌌습니다. 다시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산 조정 라인에서 참관인을 보냈거든요. 에밀리가 직접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예상했어요. 그녀는 현장 판정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감시하려 할 거였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참관인이 있으면 결과를 부정하기 어려워지니까요. 마커스 딜런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감사관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워싱턴에서 압력이 왔습니다. 재점검 결과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신중을 기하라. 결국 서명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머스 리드가 고민하고 있어요.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토머스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장비도 새로 들어온 게 보였어요. 미달 항목들이 보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재계장이 선언해서 현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 리드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점검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점검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달 항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머스가 대답했어요. 환기 시스템 교체 완료. 인력 충원 80% 진행. 드라이독 펌프 시스템 교체 중.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머스가 잠시 침묵했어요. 감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장 기준으로는 가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압력이 오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워싱턴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토머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직장인입니다. 위에서 압력이 오면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토머스 총괄, 점검표는 누구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토머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겁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판단도 총괄 겁니다. 워싱턴이 대신 서명해 줄 수 없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토머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점검 결과가 기준을 통과하면 서명하겠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재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조정 라인 참관인도 따라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록만 했어요.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점검표였어요. 토머스가 항목별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선체 조립 라인, 통과. 도장 라인, 환기 시스템 교체 완료, 통과. 의장 라인, 인력 충원 진행 중. 조건부 통과. 그가 항목마다 체크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과 확실히 달랐어요. 미달 항목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독에 도착했습니다. 핵심 구역이었어요. 토머스가 펌프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새로 교체된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펌프 시스템 교체 완료. 가동 테스트 정상. 토머스가 말했어요. 그가 점검표에 체크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었어요. 점검이 끝났습니다. 토머스가 점검표를 정리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참관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토머스가 펜을 들었습니다. 전체 점검 결과 가동 가능으로 판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서명안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어요. 토머스 리드라는 이름이 점검표에 새겨졌습니다. 날짜가 찍혔어요. 공식 기록이 된 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참관인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현장 총괄이 서명한 점검표가 눈앞에 있었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판정이었습니다. 저는 점검표 사본을 받았습니다. 토머스가 원본과 사본을 나눠줬어요. 이게 현장의 결론입니다. 토머스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명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토머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꾸면 좋겠네요. 저도 맨날 말싸움 듣는 거 지겨웠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명된 점검표를 보고서 핵심 증빙으로 편입시켰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 점검 최종 결과.
품질 안전 총괄 서명 완료. 판정 결과. 가동 가능.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해석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라인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는 점검표 사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에밀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해일 감사관,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말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점검 완료되었습니다. 품질 안전 총괄 토머스 리드가 가동 가능으로 판정하고 서명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점검표 사본을 위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점검표는 현장 자료입니다.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엔 부족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품질 안전 총괄 서명이 있습니다. 이건 현장 자료가 아니라 공식 판정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명 하나로 260억 달러 예산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명이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명이 가동 가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 결정은 위원의 몫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크로스 책임자, 추가 반박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에밀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장 판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 문구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굴복은 아니었어요. 후퇴였습니다. 에밀리는 현장 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문구 수정으로 방어선을 옮긴 거였어요. 어떤 문구를 수정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가동 가능이라는 표현 대신 조건부 가동 가능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부. 그 단어가 들어가면 또 해석의 여지가 생겼어요. 하지만 완전히 막히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인력 충원 완료, 설비 점검 주기 유지. 이 두 가지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기준 유지라는 조건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류 문장은 사라졌습니다. 조건부 가동 가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그건 현장 기준을 인정한 거였어요. 에밀리의 문서 프레임이 흔들린 거였습니다. 서명 하나가 말싸움을 끝낸 거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가동 가능은 오늘의 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 조선소가 한번 돌아가는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계속 돌아가야 했어요. 중국을 상대하려면 단기 가동이 아니라 장기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첫날의 판정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했어요. 마커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점검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커스가 대답했습니다. 생산 계획입니다. 연간 건조 목표, 인력 확보 계획, 자재 수급 일정. 이런 게 나와야 지속 가능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자료 보내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동 가능은 출발점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조선소가 얼마나 오래 돌아갈 수 있는가?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가? 한국 협력이 그 답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대답은 아직 멀었습니다. 서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토머스 리드의 점검표 서명으로 가동 가능 판정이 났지만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날 돌아가는 것과 10년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중국을 상대하려면 단기 가동이 아니라 장기 생산이 필요했어요. 저는 보고서 평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동 가능에서 지속 가능으로. 마커스 딜런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운영 지표 패키지였어요. 하나 관련 수주 현황, 생산 능력 목표, 인력 확보 계획, 두툼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수주 잔량 13척. 저는 그 숫자를 밑줄 쳤어요. 13척이면 적지 않은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조 속도였어요.
미국 조선소의 현재 역량으로는 연간 한 척에서 한 척 반 정도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13척을 소화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사이에 100척을 찍어낼 거였어요.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생산 능력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야심찬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연간 20척 이상으로 확대.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척에서 20척으로 20배 증가였어요.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커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간 20척이 현실적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커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협력이 있어야 해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마커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하나가 필라델피아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술 이전, 인력 교육, 공정 최적화. 이런 게 붙어야 생산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협력이 생산 능력 확대의 조건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프레임을 수정했습니다. 가동 가능해서 지속 가능으로 기준을 바꿨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은 첫 단계일 뿐이다.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협력 구조가 필수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어요. 협력 구조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협력 구조가 뭘 의미하는지. 예산 조정 라인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에밀리 크로스였어요. 그녀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지속 리스크였어요. 가동 가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은 다른 문제예요. 에밀리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꾼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에밀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속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인력 이탈, 자재 수급 차질, 기술 격차. 이런 게 다 변수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준비된 답을 꺼냈습니다. 현장 기록 갱신 주기를 정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점검표를 재발행하고 미달 항목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는 구조요.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기별 점검이면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정 부담보다 가동 중단 비용이 더 큽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에밀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바꿨어요. 한국 협력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일정표 성립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옵션에서 조건으로. 단어 하나가 바뀌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옵션은 빼도 되는 거였습니다. 조건은 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에밀리가 그 문장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조건이라는 표현은 너무 강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 협력 없이 연간 20척 생산은 불가능해요.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가 반박했습니다. 미국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면 중국이 앞서갑니다. 그게 실패예요.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함정 건조량은 미국의 2배가 넘었어요. 미국이 한 척 만드는 동안 중국은 2척을 찍어냈습니다. 이 격차를 좁히려면 생산 속도를 올려야 했어요. 미국 단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협력이 필요했어요. 그 협력의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을 막는 판은 국가 크기가 아니라 생산 루프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을 막기에 한국은 역부족인가? 그 질문의 답이 바뀌고 있었어요. 역부족 여부는 국가 규모로 판단할 게 아니었습니다. 생산 구조로 판단해야 했어요. 한국은 그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마커스가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나의 투자 계획 상세였어요. 50억 달러의 용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비 현대화 20억, 인력 교육 10억, 기술 이전 10억, 운영 자금 10억. 저는 그 숫자들을 봤어요. 허투루 쓰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각 항목이 생산 능력 확대와 직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투자 규모와 용처를 명시했어요. 50억 달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결과로 생산 능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빙이었어요. 에밀리 라인에서 더 이상 직접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의회 보고 형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용어 통일을 요구했어요. 사소한 트집이었지만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들을 하나씩 처리했어요. 형식을 맞추고 용어를 수정하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본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에밀리가 예전처럼 정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차적 문제만 제기했어요. 보고서 형식은 승인합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해군 순회 라인 검토 후에 확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에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해군 순회 라인으로 올라가면 더 큰 판에서 결론이 났어요. 예산 조정 라인의 좁은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기 영역에서 싸우려 했지만 저는 판을 키우려 했어요. 해군 장관급에서 결론이 나면 그건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문장이 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해군 순회 라인 브리핑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고 핵심 증빙을 패키지로 묶었어요. 점검표 서명, 운영지표, 투자 계획서, 3가지가 한 묶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다음 싸움을 준비했어요. 이 기준이 공식 기록으로 박히는가?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가동 가능에서 지속 가능으로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한국 협력의 옵션에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변화를 공식화하는 거였어요. 해군 순회 라인의 브리핑에서 문장이 확정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향해 움직였어요. 역부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규모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기엔 작은 나라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니 달랐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한국은 미국 조선 역량을 살리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연결 없이는 생산 루프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다음 날 브리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해군 장관급 브리핑은 제 경력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리였거든요. 보고서 한 장이 공식 기록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점검표 서명 사본, 운영지표 패키지, 투자 계획서, 3가지가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증빙은 완벽했습니다. 남은 건 말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 끝에 해군 장관 존 페일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참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예산 조정 라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 크로스도 보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자 자리로 걸어갔어요. 헤일 감사관, 시작하시죠. 존 페일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 관련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점검 과정, 미달 항목 보완, 품질 안전 총괄 서명.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숫자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짚었어요. 가동 가능 판정이 낮다.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한국 투자가 그 구조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존 페일런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존 페일런이 물었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점검표 서명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속 가능은 연간 생산 목표 달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 역량으로는 연간 한 척에서 한 척 반 수준입니다. 목표는 20척 이상이에요. 이 격차를 메우려면 협력이 필수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가 되물었습니다.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독으로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중국은 그 사이에 격차를 더 벌릴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에밀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투자 50억 달러의 집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집행됩니다. 첫해 20억, 둘째해 15억, 셋째해 15억. 설비 현대화가 우선이고 이후 인력 교육과 기술 이전이 따라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반박성 질문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던진 질문처럼요. 그런데 점점 확인성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예산 배분은 어떤가? 인력 확보 계획은 있는가? 반박이 아니라 실무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존 페일런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추가 질문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들었어요. 반박이 멈춘 거였습니다. 존 페일런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헤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승인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존 페일런이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하시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 및 협력 방향 승인. 세부 일정은 실무 라인에서 조율. 그가 말했어요. 참모가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어요. 문장 하나가 공식 기록으로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완전한 굴복은 아니었습니다. 공개 사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보류 문장은 사라졌습니다. 회의록에는 승인이라는 단어만 남았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커스 딜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 났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마커스의 얼굴에 안도가 퍼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처음 적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중국을 막는 판에서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질문으로 시작한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이 붙었어요. 회의록 한 줄로. 에밀리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의 문구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협력 방향이라는 표현을 협력 검토 방향으로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검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해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마커스에게 물었습니다. 검토라는 표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마커스가 생각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미 승인으로 박혔습니다. 보고서 문구가 조금 바뀌어도 큰 차이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큰 싸움은 끝났으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수정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협력 방향이 협력 검토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에밀리에게 체면을 준 거였습니다. 완전한 굴복 대신 작은 양보를 얻어간 거죠. 그녀도 상사에게 보고할 게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회의록에는 승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류라는 단어는 사라졌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 및 협력 방향 승인. 그 문장이 공식 기록이 된 거였습니다. 되돌리려면 또 다른 회의가 필요했어요. 또 다른 브리핑이 필요했습니다. 에밀리가 그걸 시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박힌 문장은 쉽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 전체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품었던 의문, 현장에서 본 것들, 회의실에서 벌어진 싸움,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을 상대하기엔 작은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니 달랐어요. 크기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생산 루프가 돌아가려면 연결고리가 필요했어요. 한국이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적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중국을 막기에 한국은 역부족인가? 저는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역부족 여부는 규모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한다. 한국은 구조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회의록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에밀리의 보류 문장은 사라졌어요. 제 보고서 결론은 승인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과 협력 방향이 공식 기록으로 남았어요. 침묵이 판정이 된 거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질문이 멈췄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밝았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저는 무엇을 먼저 확인할 것인가? 문서인가? 현장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최종본이었습니다. 표지에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해군 장관실 직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잠시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보고서가 통과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에밀리의 보류 공문이 떠올랐습니다. 추가 검토 전까지 결론 보류. 그 문장이 제 앞길을 막았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처음 적었던 질문이 거기 있었어요. 중국을 막는 판에서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질문으로 시작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을 의심했어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어요. 민간 선박이나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미국 해군의 규격과 절차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봤어요. 20년 경력의 오만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개장은 가동 조건 충족으로 판정됨. 지속적 생산을 위해 협력 구조 유지 필요.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처음의 질문과 마지막의 결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났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마커스 딜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빙 체인 정리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감사관님, 자료 보관 완료했습니다. 점검표 사본, 운영지표, 투자 계획서, 전부 아카이브에 올렸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마커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사관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 한국 협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하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판에 한국이 뭔가 싶었어요. 규모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숫자만 봤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숫자를 못 봤어요. 한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 품질 관리 시스템, 인력 교육 체계. 그 숫자들을 제대로 봤으면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마커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필라델피아 현장에서 토머스 리드의 점검표를 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재개장이 선언 하나가 아니라 조건들의 합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조건을 채우는 방식을 보면서 놀랐어요. 한국 측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하나에서 보내온 투자 계획서를 처음 봤을 때였어요. 50억 달러의 용처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설비 현대화 20억, 인력 교육 10억, 기술 이전 10억, 운영 자금 10억. 각 항목마다 세부 일정이 붙어 있었어요. 분기별 목표, 연도별 성과 지표, 위험 요소 대응 방안.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커스에게 말했어요. 미국 기업들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촘촘하게 짜인 건 처음이었어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제가 무시했던 거니까요.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관님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했어요.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 크로스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수정 이력을 열어봤어요. 처음 버전에는 보류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최종본에는 그 문장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에밀리는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장은 사라졌어요. 그게 제도적 승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편견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은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판을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 틀렸는지 분석했습니다. 제가 국가의 크기만 봤거든요. 인구, 면적, GDP. 그런 숫자만 봤어요. 정작 중요한 숫자는 안 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만드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가. 실행의 숫자였어요. 한국은 실행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배웠어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하는 방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루프. 그게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가 된 이유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문장을 적었어요. 크기로 판단하지 마라. 실행으로 판단하라.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20년 경력의 감사관이 작은 나라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였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위기가 오면 나는 무엇을 먼저 확인할 것인가?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 한국이 최고다. 그런 문장은 한 줄도 없었어요. 대신 사실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보고서가 말하는 게 뭔지. 한국 없이는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칭찬보다 강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다가 멈췄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저 보고서 때문에 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문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크기보다 실행을 먼저 보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감사였어요. 당신들이 필요하다. 당신들 없이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이었어요.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거였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눈으로.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